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국장이 영 신통치가 않죠. 코스닥은 심지어 마이너스 전환이 된 상태고요. 이런 와중에 금투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투자자 멘탈을 압박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저런 테마나 순환매가 붙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급등락을 하고 있어서 국장에서 올바른 방법론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자괴감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라는 말을 올해처럼 많이 들어본 적도 투자한 이래로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국장에서 뭔가 투자관을 갖고 투자를 지속하기란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투자를 할 거면 진짜 그냥 다 미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될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영상을 짧게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목적지로 가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저 또한 성장을 해 나가고 싶은 일개 투자자일 뿐이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쓴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피터 린치나 필립 피셔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책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중고 서점 가도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철학이나 방법론에 대한 대가들의 책을 읽으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미 익숙하지 않아요?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대충 기사나 요약, 숏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막연하게 아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지거나 제값을 받고 팔아라. 혹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면 홀딩해서 성장의 과실을 대주주와 함께 나눠라 등등. 그런데 막상 투자에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왠지 국장은 이런 게 안 통할 것 같기도 하고, 하루하루 굉장히 빠르게 순환하는 시장을 보면 그런 캐캐묵은 것으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뭔가 대가들이 말한 공통의 투자 방법, 상식적인 방법이 국장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를 따지기 전에 이 좋은 기업하고 싸게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적용이 가능해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업은 기업의 퀄리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싸게 혹은 적당한 가격에 라는 말은 밸류에이션을 말하는 것 같고요. 퀄리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역시 워렌 버핏이 과거에 했던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가격 문제를 제외하고 볼 때 소유해야 할 최고의 기업은 점점 더 많은 거액의 자본을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이익률로 사용하는 기업이다. 최악의 기업은 그 반대로 하고 있는 기업. 요컨대 점점 더 많은 자본을 매우 낮은 이익률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서 반박할 수가 없죠. 기업이 돈을 벌면 자본이 쌓여요. 그리고 자본에는 중력이 발생해서 기업의 효율, 그러니까 수치로 보자면 ROE를 떨어뜨리게 되죠. 이 지점에서 기업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선택이어야 투입된 자본에 대한 효율이 유지 혹은 개선이 되고, 그래야 점점 더 많은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투자 가치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 선택은 흔히 자본 배분으로 불려요. 기업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집행하는 캐펙스 투자가 그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런 자체적인 투자로 효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면 벌어들인 돈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그 다음에 차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초에 국장에서 밸류업이라고 나왔던 배당 강화,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보면 이런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밸류업이란 테마가 만들어져서 기대감에 막 움직인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시적인 테마랑 상관없이 이미 이전부터 이런 자본 효율성 증대를 위해 힘쓴 기업들이 존재했고, 그런 기업들은 가치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이 좋은 기업을 찾을 때 환원이 되지 않고 사내 유보만 하거나 가족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의 이익을 유출시키는 기업은 주식의 가격이 싼 것과 상관없이 그냥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봐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가 즉각 전달되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면서 유통이든 기술이든 많은 분야에서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금의 세계에서 그냥 쌓아만 놓고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 주식의 가격이 그냥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밸류 트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국장의 경우는 상속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독 이런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전혀 자본 재배치가 안 되는 기업들은
가격이 매우 쌀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경쟁에 뒤처지고 있어서 마치 녹아 사라지고 있는 얼음덩이 같다고 이 책은 표현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냥 퍼나 PBR만 낮은 주식을 사면서 그게 가치 투자, 펀더멘탈 기반 투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기업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면은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마냥 저렴하기만 한 기업을 선택하고 그래놓고 국장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특유의 이런 낮은 환원이나 자본 재배치 문제 때문에 투자 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들을 평가해 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고 빠르게 땡겨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에서 장투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 이견이 생기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국장에서 먹히냐 먹히지 않냐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방법이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던져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런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통과하는 진리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장에서 왜 만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기업이 많고 장기 성장주가 드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의 특수성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내수를 기반으로 강력한 소비재 나라인 미국과 달리 국내는 소비 기반이 굉장히 약하죠. 좁고요. 그리고 경량 자본을 바탕으로 강력한 락인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를 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산업에 포진해 있기보다는 육중한 제조업 중심입니다. AI 시대가 열릴 것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이 HBM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주도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육중한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죠. 육중한 설비가 필수적인 반도체, 화학, 자동차, 철강 그리고 그에 딸린 수많은 협력사 등의 제조업은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수요에 따라 공급이 짧은 시간에 매칭이 되면 사이클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조업의 공급은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설비 투자는 오늘 시작해서 내일 모레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변하는 수요와 시차를 두고 계단식으로 바뀌는 공급 사이에 필연적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거기에 외부 경쟁 요인과 매크로 요인이 더해져서 큰 사이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사이클 산업은 주가가 이익의 몇 분기나 선행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눈으로 보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사이클에 따라 주가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며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많은 기업들이 결국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기업의 근본적인 효율성이나 경영자의 인사이트, 기업의 영혼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놓고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이런 경기순환주의 오버슈팅 부근에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희망찬 논리들이 새로 개발되는데 대부분 주가 하락과 함께 기억 속으로 그냥 소멸돼 버리곤 하죠. 우리가 국장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런 극단적 사이클을 타는 기업 외에 고유의 자본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추가 캐펙스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라 현금 흐름이 쭉 개선되는 기업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국장 장기 투자의 기회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캐펙스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할 때 우리는 좁은 내수 때문에 수출에서 기회가 창출되는 기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 그에 따른 새로운 성장, 그리고 이런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효율적인 캐펙스 투자가 잘 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야말로 타이밍 보면서 막 눈치 싸움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애들을 구조적 성장 기업이라고 부르며 주목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미국 장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국장의 특수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을 하고 시장을 넓히려면 제도와 법률, 언어가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 내수 확장보다 더 리스크는 있지만 리턴은 큰 방법이죠. 그리고 리턴이 큰 국제 무대에서는 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특성 자체가 창조적 파괴, 모방 이런 것들을 통한 발전이니까요. 이 지점에서 국장의 기회이자 사람들이 한계라고 인식하는 특성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큰 시장으로 진출할 때 당연히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저 시장에서 점유율 몇 퍼센트로 이익률 몇 퍼센트로 올릴 경우 시총은 얼마가 적절한가? 이 기업이 신규 시장에 진출해서 실제로는 서서히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격한 경쟁을 뚫어내고 긴 시계열에서 확장을 지속한다고 해도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큰 국장 특성상 새로운 시장에 대한 진출은 종종 곧바로 내일 모레 밸류에이션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게 더 커지면 거기서 벗어나서 내러티브로 연결되면서 밸류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는 주가와는 달리 천천히 변하는 사업을 보면서 오버슈팅했던 주가가 다시 폭락하곤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기업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막 바뀌는 거예요. 서두에 싸게 혹은 적당한 가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이게 곧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국장 장기투자 무용론과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장에서는 효율이 좋은 괜찮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확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나게 땡겨서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확장이 구조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투자를 막 하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투자가 효율적인지 아닌지 따져보기도 전에 10년치 이익을 긍정적으로 추정해서 멀티플에 왕창 땡겨주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10년은커녕 5년이라는 시간도 국제적 경쟁 상황 하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말지 장담하기 어려운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10년을 땡겨준 밸류에이션으로 매수를 하면 이미 매수한 순간부터 장기 투자를 통한 과실을 얻기는 불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좋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틀린다면 밸류에이션에서 틀려야지 질적 판단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국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땡겨주는 기대치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도 틀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대상을 찾은 뒤에 밸류에이션이 대충이라도 되어야 국장 변동성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말로 이해가 되거든요. 개인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덕분에 이 지점에서 기회가 발생하는데, 좋은 회사를 찾았고 밸류에이션에 틀리지 않았다면 장기로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시장이 종종 극단적으로 기간을 짧게 줄여서 땡겨주는 경우를 만날 수 있어요. 투자하다 보면. 조금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과거의 아프리카 TV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흔히 생각하는 편견이랑 좀 달리 효율성 자체로만 보자면 이견이 별로 없을 정도로 좋은 기업이에요. 경량 자본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올렸으며, 이런 수익이 쌓여서 자본이 무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효율성을 개선 혹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했으면 뭔가 우리가 꿈에 그리던 꾸준히 아름답게 쭉 우상향하는 장기 투자 수익을 모두가 누렸을 것 같지만,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런 희망과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땡겨줄 때 미래 모든 가능성까지 끌어갖고 영끌해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효율적이지 않거나 국장에서 효율적인 회사에 대한 평가를 안 해줘서 그렇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거칠게 몰아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신 효율 좋고 환원도 괜찮은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찾았다면 시장이 알아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국장은 답이 없어서 떠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국장에서 수익을 올리고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미국장에 가면 당장 엔비디아 같은 주식 찾아갖고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보 접근성 면에서 더 좋은 국장에서도 퀄리티 기업을 못 찾았는데 미국장으로 간다고 그런 기업을 내일 모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분산 차원에서 시장을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은 100번 옳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수 레벨에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산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장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업에 집중해서 개별 투자를 진행할 경우 국장에서도 분명 효율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과실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에서 너무 과도한 가격을 주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와 팔로우업이 필요할 뿐이죠.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그냥 지수에 돈 넣어놓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면 각 투자 기업에 대한 팔로우업은 너무 당연한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투자라는 것이 피상적이고 단순한 파편만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이라면 어디에서든 통할 상식과 방법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험, 명확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갖고 투자한다면 국장이 오히려 머물면서 이런저런 기회를 보기에 괜찮은 시장이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기업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는 노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유효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책을 읽다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런저런 책을 읽거나 공부하다가
나눠보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은 이렇게 간간히 올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